20대 국회 개원식이 내일 열립니다. 개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으로 막을 열게 된 20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개원까지 한 달 정도 지체됐던 19대 국회. 그런 거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20대 국회. 출발이 좀 순조롭지 않으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국회 개원 네. 한 두 달까지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연기되고 오픈을 못하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13일 만이죠. 내일 이제 시작 13일 만이면은 대단히 빠른 그런 개원이라고 봐야 되고 과거에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 나왔다. 일단 좋게 보고요. 그러나 일단 이제 국회는 개원을 합니다만 앞으로 국회 안에 산적에 있는 많은 과제들이 지금 과연 여소야대 전국에서 얼마나 지금 돌파가 될 수 있을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 문제라든지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상시청문회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 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개원은 일찍 합니다만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여야 간에 잘 조율이 되고 잘 이렇게 협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큰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야당이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거부권 행사 이것에 대한 앙금이 좀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박 대통령의 내일 메시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제 지난 그 19대 마지막에 그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예.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폐기가 되는 효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그 법률안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이제 제 의결을 통해 가지고 재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주장이고 여당은 이제 이미 폐기됐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그 협치가 기대되었던 그 20대 국회 초반에 이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재를 던져놓은 책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제 개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결국에는 협치와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변화. 그래서 어떤 국회를 좀 존중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타협을 좀 촉구해내는 이런 상태가 돼야 정상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경제 위기라든가 안보 위기의 문제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의 어떤 국회와 여야를 특히 이제 당청 관계를 해오셨던 그런 태도와 이런 기조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 업무의 지속성이고 앞으로 한 20개월 나온 임기 동안에 4대 구조 개혁 문제하고 경제 활성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탁할 수밖에 없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더 꼬이는 그런 경제 실타래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사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결국은 내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를 통해서 또 자주 만나는 그런 모임이 정례화는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은 부탁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위 대통령 관심법이라고 했던 예. 이제 구조개혁이라든가 경제 개혁, 노동개혁법 이런 것들이 사실 19대 국회 때는 이제 직권상정이라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 출신의 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진척이 안 됐어요. 즉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고 그러나 20대 국회 때는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의장도 야당이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상정의 가능성은 사실상 봉쇄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여야 간의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사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야당에서는 영리병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 독소 조항만 빼면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런 논의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새누리당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3선 이상 중진분이 24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선이 좀 불가피해서 내일 좀 친박 비박도 이렇게 투표할 때 말이죠. 경선할 때. 마지막까지 정진석 원내대표가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있는데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임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1년씩 나눠 가진다 하더라도 한번 4-5명씩 지금 이렇게 후보로 올라 있는 이런 데는 결국은 나중에 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그러지 말고 3선, 4선 의원이 한 24명이 되다 보니까 8개의 상임위원회를 놓고 운영위원회 빼고 7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기획재정위원장 같은 경우 이종구 의원, 이해우 의원은 조경태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분도 양보할 뜻이 없어서 지금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예. 또 정무위원장도 김용태 의원, 이진복 의원, 김성태 의원 이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이렇게 3, 4부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밤이나 내일 그게 안 되면은 뭐 어떤 데는 1년 나눠 갖는 그런 방안도 안 되는 복수의 후보군이 예. 있는 데는 결국은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임기를 1년씩 해도 이제 좀 나눠 맡아도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예결위원장 이제 3선 김현미 의원을 내정하는 등 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확정을 했는데 네. 좀 잘 조율이 된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과 달리.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나눠서 네. 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그 예결특위, 네. 윤리특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죠.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씩 해도 무방한 상황이어서 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1년씩 쪼갠다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 국회 관례하고도 어긋나고 사실상 그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 그 태도로서 적절한가라고 하는 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맡기로 되어 있던 여당 내에서 충분하게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사실 이 여당 내에서 즉 새누리당 내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조정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1년씩 쪼개서 한다라는 발상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내일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경선을 가서 뭐 이제 승자가 뭐 2년 임기를 채우는 게 오히려 책임 정치에 부합하고 당내 민주주의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선도 하나의 이제 민주적인 절차 과정에 속한다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비대위가 이제 진통 끝에 출범을 했는데 이 쇄신 논의가 좀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할 때는 좀 시한부 비대위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아니냐. 뭐 복당 문제는 아예 이제 거론조차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다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김희옥 혁신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하는 그러한 친박의 그런 확실한 선명한 노선이 예. 혁신위원회하고 좀 교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파 청산이라는 거를 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 워크숍에서도 개파 청산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좀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 이런 걸 보면 지금 혁신위원회 활동에 지금 의원들 개개인에게 투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개파 청산하고 어떻게 새로운 당을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부재하고 있고 저도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개파라고 해서 100%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개파도 정책이라든지 이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그런 노선을 중심으로 군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 개파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하나의 인물 중심 혹은 어떤 이권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마치 그 잘못된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드는 그런 군이죠. 그리고 이런 걸 청산할 혁신위의 노력이 지금 전혀 안 되고 회의는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오고 있다. 저는 당명부터 빨리 바꾸면서 그 정도 과격한 시도를 해야지 새누리당의 앞날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부분, 개파 갈등이라든가 이 복당, 또 복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한 또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안 하고 덮고 가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결국엔 당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복당 논의는 전당대회 이후에 네. 당 지도부 구성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낼 정도로 예. 이게 사실 이제 공당으로서 이제 그런 청와대가 그런 복당 여부까지 관여하는 게 맞는지 이런 네.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이 직면한 그 혁신의 요체는 결국 개파 청산 문제와 예. 당청 관계의 재정립이거든요. 근데 이 개파 청산은 지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워크숍에서 이제 개파 선언 낭독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정작 비대위원장이신 김의겸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새누리당이 당면한 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예. 이러저러 그냥 통상 정당의 대표 행보를 그냥 수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오늘 이제 그 김영태 그 전 그 혁신위원장 했다가 이제 사퇴하신 분이죠. 네. 그 김영태 혁신위원장이 새누리당 내에는 개파라고는 친박밖에 없다. 친박만 저 해체 선언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어떤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갈등이 그냥 잠복된 상태로 전당대회까지 가고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뭐 최경환 의원이 됐건 뭐 이렇게 해서 친박 쪽이 사실상 당권을 쥐면서 이 그 새누리당 자체가 좀 혁신과는 거리가 먼 관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인 게요. 이게 좀 혁신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관리 비대위가 돼서 전당대회만 하게 하는 행정적인 역할만 하면 안 된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명의 그 새누리당 전 의원들 지금 당선자들 복당 문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리고 단일성 직도 체제로 과연 바뀔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되고 있느냐 지금 집단 지도 체제에서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전혀 지금 여의도에서 소문이 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보기에는 지금 내일 국회 원구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묻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광폭 행보를 하면서 좀 이슈 메이킹을 하고 담론을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말 관리형 비대위로 전락하면은 새누리당 개혁 노선은 좌초될 수 있다. 걱정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잠룡들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입니까? 내일 저기 히말라야 이쪽 트레킹 간다고 하는데 이 네팔 방문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SNS 등등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현실 정치, 한국 정치와 이제 좀 동떨어져 있겠다라는 일정으로 이제 네팔에 가시는 건데요. 예. 가시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 또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후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비정규직, 뭐 그다음에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아무런 그 대안이나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SNS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놓게 되고 현재는 또 현직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의정 활동보다는 좀 SNS 활동에 좀 치우쳐서 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뭐 그러면 이제 네팔에 가시면 이제 안 하실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SNS는 또 전 세계에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짚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우리 사회의 좀 근본적인 문제들, 근본적으로 좀 정치권이 좀 다뤄줘야 될 문제들을 좀 짚고 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타색과 성찰들을 좀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조용한 행보를 하고 방점을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행보 자체는 여러 가지 언행은 좀 주목할 만한 게 많은 것 근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외국 일정을 하는 건 하나의 그 어떤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예. 많은 후보들이 외국에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럼 네팔이라는 빈국에 가서 또 어떤 야권 후보로서의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좀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매주 나오는 겁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6% 나오고 문재인 후보가 16% 나왔어요. 지금 지난주 예. 갤럽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광폭 행보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광주도 많이 가시고 부산도 네. 가시고 가덕도 그다음에 밀양 신공항 문제 이런 걸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있는 것보다 지금쯤이면 또 여름이고 하니까 네팔에 가가지고 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좀 뭐 국내의 지도자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전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예요.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다고 봅니다. 김부겸 지금 의원하고 이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좀 대립하는 모양인 듯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는데
이 김부겸 의원은 원래 알려졌던 것이 정가에서는 대권에 좀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이 당권, 대권 좀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본인께서는 6월 중에 이달 중에 뭔가 입장을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일단 뭐 김부겸 의원을 뭐 대권 후보로 생각하자 뭐 혹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예. 이번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네. 가치를 좀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오늘 어제 얘기로는 이제 그 본인의 그 김부겸 의원 주변에서 당권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문제 사실 거의 뭐 50대 50이다 이 정도로 해갖고 당권 도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김부겸 의원의 어떤 당권 도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호남 중심의 우리 당이 이제 전국 정당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상징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대선 관리함에 있어서 내년도 정권 교체라든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명분론은 뭐 충분합니다. 저 야당으로서는 험지인 대구에서 이렇게 당선이 되시고,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적인 기반이라든지 이 전략을 생각하면 과연 대통령 후보로 지금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야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친노 쪽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친노 친문 세력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가면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주의 참모라든지 본인도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권으로 좀 선회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추미애 의원, 김진표 의원,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김영춘 의원 등이 뭐 당권을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김부겸 의원께서 이번에 도전하신다면 가장 강력한 당권 후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부겸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러는 온건한 중도 이미지를 잘 당대표가 관리하면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친노 친문 세력이 앞으로 대선 전략에서 그 중도 껴안고, 그리고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도 당대표를 묶어주는 이중 전략이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을 그렇게 지금 당대표로 나가게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실사구시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부겸 의원께서 당대표로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또 김부겸 의원의 어떤 당권 도전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어찌됐건 김부겸 의원, 뭐 추미애 의원, 뭐 송영길 의원, 김영춘 의원 이렇게 좀 그 새로운 세대 교체의 어떤 바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말 그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흔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점에서 톡톡히 누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국민의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뭐 최대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논란 당사자 김수민 의원이 뭐 꽃가마 공천이다. 또 비례대표 7번 발탁할 때부터 과거 행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이슈화되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당의 돌파구 어떻게 좀 찾을까요? 내일 뭐 진상조사단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저는 네.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7번 당선자, 나이가 아직 어리시냐, 가장 어린 최연소 의원인 것 같아요. 이제 30살로 돼 있는데 예. 정치 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언급결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안철수 당대표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이 최대 위기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정말로 새 정치를 외치는 안철수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를 보면 과거에도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어요. 회계 조작을 하고 이번에도 보면 전형적인 그런 관행 속에서 지금 하나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돌발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보면은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의심을 하기보다는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과연 이게 진짜 박선숙 사무총장 당 선대 지도부 라인까지 이게 관여가 됐느냐, 이 부분까지 이제 만약에 확실하게 검찰에서 증거를 찾는다면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그런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국민의당 위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 그대로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리베이트 문제로 끝날 것인지 네. 아니면 더 확전돼서 공천 과정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 어떤 다른 네. 혐의 이런 것들로 확대가 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도 그 진상조사의 진상조사의 어떤 대상과 범위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국민적 의혹은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직접 고발할 경우에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대부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제라도 좀 있는 거 그대로 다 좀 네네. 조사를 해가지고 네. 국민 앞에 이제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공영제에서 뭐 지역구 후보들의 그 공적인 선거 비용뿐만 아니고 비례대표 후보도 각 공당에서 48억 1천만 원까지인가요? 보전을 받습니다. 예.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받아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번에 보니까 신청한 액수를 보니까 가장 많이 신청을 했어요. 48억이 넘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회계장부 이런 거,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하는 게 수의 계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선관위나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깊게 수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게 터지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 정치 발전 차원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당황까지 오게 된 거죠. 논란의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측근 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반기문 총장에게 또 나오게 되는데 반 총장의 등장 이후에 지지율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었다,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도 상당히 그 또 하나의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네. 안철수 대표는 지금 내후애환 그래서 예. 안으로는 이 리베이트 사건이 벌어졌고 예. 밖으로는 반기문 총장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대선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일단은 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 어떤 반기문 총장의 출마를 갖고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것이고 네. 오히려 이 당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빨리 투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진상조사를 해서 사죄할 거 사죄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신속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 행보를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결국에는 뭐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듯이 이런 실현도 하나의 이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그 국민의당 내에서 어떤 하나 돼 갖고 어떤 똘똘 뭉쳐서 가서 어떤 극복을 해도 좀 모자를 판인데 사실 그 안에 이제 뭐 예전부터 나왔던 안철수의 사당화 뭐 이런 예. 를 통해 갖고 친한 비한 뭐 이렇게 이미 또 막 쪼개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신생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주었던 실망들을 어떻게 되돌릴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라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의 본질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예?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국민한테 잘못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또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뭐 검찰이 탄압안에 만약에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이건 정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국민의당이 평소에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특히나 대기업들의 갑질 행태를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 활동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 스스로 이번에 자체 스스로 메시지를 낼 때 아주 강하고 엄정하게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러한 위기가 또 하나의 좀 기회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좀 수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원 이후에 여야, 여의도의 전국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당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